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아주 뜨거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글로벌 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전작보다는 신제품을 추천하곤 합니다. IT 제품은 최신 하드웨어와 최신 기술이 들어간 것이 보통 더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4 프로 맥스를 비교하면 사용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신상보다 전작을 사는 게 만족감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4 프로 맥스가 무엇이 다른지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단순한 스펙 비교는 애플 사이트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 이 영상에서는 실사용간의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와 선택을 할 때 구매를 결정짓는 요소들 위주로 살펴봅니다. 껍데기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15 프로 맥스가 티타늄을 사용해서 재질의 변화로 측면 프레임이 무광이 되었습니다. 개인 취향 영역이니까 우열을 가리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색 이슈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블랙과 블루는 버튼 주변으로 사용 흔적이 잘 묻어서 케이스를 씌우거나 자주 닦아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티타늄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이죠. 티타늄 사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무게입니다. 221g의 15 프로 맥스가 240g의 14 프로 맥스보다 가벼운 것이 확실하게 체감이 돼요. 무게에 대한 부담으로 큰 화면을 원하면서도 프로 모델을 사용해온 분들은 이번에는 과감하게 프로 맥스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무게 배분이 고르게 잘 되어서 수치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티타늄 영향을 준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디스플레이 베젤입니다. 두 스마트폰을 함께 놓고 보면 15 프로 맥스의 베젤이 더 얇은 것이 분명히 표시가 나고 몰입감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베젤이 얇아진 것이 영상 웹툰 등의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이죠.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은 동일하게 두 스마트폰 모두 훌륭해서 특별히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없고 녹조, 벚꽃, 무지개 등 이슈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A17 프로 AP를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최고 퍼포먼스는 A16 바이오닉 AP를 탑재한 14 프로 맥스보다 더 좋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와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결과 모두 15 프로 맥스의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나타내는 솔라베이 점수는 약 36%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스로틀링에 걸린 이후에 유지되는 성능은 최고 성능 차이보다는 격차가 줄어듭니다. 15 프로 맥스가 14 프로 맥스보다 스로틀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립니다.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초반에 바로 발열을 낮추기 위해 스로틀링을 걸어서 성능을 유지하는 특징은 두 스마트폰이 동일합니다.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그래프를 봐도 성능의 변화 패턴은 비슷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스로틀링이 걸리고 성능 격차가 줄어들긴 했어도 15 프로 맥스의 점수가 약 30% 정도 높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는 게임 등에서는 15 프로 맥스의 성능이 14 프로 맥스보다 눈에 띄게 더 좋은 거죠. 벤치마크 결과를 종합해보면 15 프로 맥스의 퍼포먼스가 14 프로 맥스보다는 더 좋은데 문제는 발열입니다. 스마트폰에 강한 부하를 가는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 15 프로 맥스가 전면 2.2도, 후면 1.9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의 원심 필드 플레이를 30분 이상 했을 때 15 프로 맥스가 전면 3.9도, 후면 2.5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15 프로 맥스가 막 나온 이 시점에서는 퍼포먼스와 발열을 함께 고려하면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는 14 프로 맥스가 더 쾌적합니다. 14 프로 맥스의 퍼포먼스도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훌륭하거든요. 이어서 약간의 부하가 걸리는 10분 이상 4K 영상 촬영과 비교적 가벼운 동작인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 1시간 이상 재생 시 발열을 측정했습니다. 중간 부하와 낮은 부하가 걸릴 때는 두 아이폰의 발열 차이가 우열을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 고사양 게임을 안 한다면 15 프로 맥스도 괜찮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발열이 심할 때 화면의 최대 밝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났을 때 15 프로 맥스의 화면이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두 스마트폰의 밝기를 모두 100%인 상태로 해도 여전히 15 프로 맥스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14 프로 맥스는 정상적으로 밝기 조절이 되지만 15 프로 맥스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게임 중에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발열이 심해지면 화면 밝기가 제한됩니다. 게임을 막혀서 화면 밝기 제한이 안 된 상태와 게임을 하다가 밝기가 제한된 상태를 동시에 보면 다르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화면 밝기를 제한해도 최고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싼 스마트폰이니까 제 성능을 100%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쉬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4 프로 맥스는 카메라 구성이 다릅니다. 15 프로 맥스가 3배줌 대신 5배줌 망원을 선택했는데 망원의 배열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찍을 때 5배줌이 다소 애매하거든요. 3배줌으로 촬영한 것과 비슷한 크기로 5배줌 촬영을 하려면 촬영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은근 불편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서 3배줌을 빼고 5배줌을 넣었다가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다음 모델인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다시 3배줌을 선택하고 고배율은 10배줌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5 프로맥스도 광학식이 아닌 디지털 줌으로 3배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4 프로맥스의 광학식 3배줌과 비교를 하면 사진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사용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광학식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기존의 광학식 3배줌을 잘 사용해온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입니다. 반대로 5배줌을 비교하면 디지털 줌인 14 프로맥스보다 광학식인 15 프로맥스의 사진이 더 좋습니다. 15 프로맥스가 상대적으로 고배율 촬영에서는 14 프로맥스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 두 스마트폰 모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디지털 2배줌으로 찍은 사진은 15 프로맥스와 14 프로맥스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망원렌즈의 배율 차이 이외에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면 기본 품질은 어떤 아이폰으로 찍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두 장만 보면 긴가민가 하니까 실내에서 찍은 사진, 야외에서 찍은 사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조금 더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조명이 그리 밝지 않은 곳에 촬영한 영상도 사진처럼 14 프로맥스와 15 프로맥스 구분이 잘 안 되고 품질은 두 스마트폰 모두 충분히 훌륭합니다. 기능적으로 아이폰 15 프로맥스는 광각렌즈의 초점거리를 24mm, 28mm, 35mm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24mm 화각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살짝 크롭하는 형태지만 추가로 주는 옵션이니까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세 가지 화각이 어떻게 다른지 사진을 보면 숫자만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진의 느낌을 다르게 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플레어 현상입니다. 아이폰의 플레어 현상은 15 프로맥스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14 프로맥스와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면 플레어 현상이 나타난 정도가 비슷해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15 프로맥스의 스피커가 14 프로맥스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공간감이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가 좋고 소리가 깨끗한 음질인 것은 동일하고 저음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14 프로맥스와 15 프로맥스 스피커는 모두 훌륭합니다. 다음 살펴볼 차이점은 동작 버튼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레버형 무음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 15 프로맥스는 동작 버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음이 벨소리 전원부터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 등 음성 메모 등을 사용하거나 손쉬운 사용의 기능 실행이나 단축을 통한 앱 실행 등이 가능합니다. 동작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설정해둔 기능이 실행되면서 다이내믹 아일랜드 표시가 되고 짧게 누르면 동작 버튼을 켰는지 껐는지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15 프로맥스는 동작 버튼이 생기면서 케이스 선택 시에 체크 포인트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14 프로맥스는 무음 버튼에 구멍이 뚫린 상태의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15 프로맥스는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게 막혀있는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14 프로맥스처럼 구멍이 뚫린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동작 버튼이 납작한 편이라서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버튼을 누르기가 은근히 불편합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4423mAh, 15 프로맥스가 4422mAh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했을 때 14 프로맥스가 12시간 8분, 15 프로맥스가 13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테스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배터리 사용률이 좋은 편이고 14 프로맥스와 15 프로맥스 모두 용량도 큰 편이니까 절대적인 사용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폰 15 프로맥스에서 EO에 등등 밀려 들어간 USB-C 포트는 14 프로맥스와 비교하며 범용성을 높여주니까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15 프로맥스가 평범한 거고 14 프로맥스 라이트닝 포트가 구린 거죠. 아이폰 15 프로맥스와 14 프로맥스를 사용간에 체감되는 차이점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발열 문제도 있고 망원 렌즈의 화각 차이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신상인 15 프로맥스를 추천하지 않아요. 발열을 신경 쓸 만한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고 3배줌 망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얇은 베젤의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15 프로맥스가 분명히 만족감을 줄 겁니다. 14 프로맥스 대비 가벼워진 무게까지 더하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야기하자는 다른 요소들은 최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즐기고 기존의 광학식 3배줌을 아주 잘 사용해 왔다면 14 프로맥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는 다른 요소들이 2023년도에도 여전히 최상급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